예, 이번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천 명도 훨씬 넘어섰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네, 3차 대유행 이후에 우리가 고령자는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거리 두기를 만들었고, 하지만 델타 변이라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3배 이상 전파력이 강한 변이를 만나면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서 비수도권으로 풍선 효과로 이동량이 증가했고, 그 확진자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확산이 되면서 2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등선을 올라가는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고, 그 사례로 우리가 접촉자가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하는 임시 선별 검사소의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200명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우리가 모르는 숨은 감염자가 상당히 많고, 델타의 전파력을 고려한다면 더 상승세를 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면 얼마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였다가 2달 만에 6천 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사례를 본다면, 우리도 지금의 이 계단식의 확진자 수가 아니라 2천, 4천, 6천까지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좀 더 델타 변이에 효과적인 그런 방역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고, 그와 동시에 백신 접종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중증 환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델타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려면 현재 하고 있는 거리 두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거리두기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그런 거리두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사례가 직장을 통한 감염인데, 지금 직장을 통한 감염 차단이 어렵고, 다중이용시설인 마트나 백화점, 체육시설 이러한 곳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인 검사와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이런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개인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 아시다시피 현재 하고 있는 거리 두기 단계만 가지고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강한 단계를 한다면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고 굵게란 말을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백신 접종이 일정 부분 도달할 때까지 한두 달 정도라도 영업을 원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방역을 강화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장기적으로 계속 이러한 상태를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그 고통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도 저는 정부가 조금 그런 방역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문을 닫는 곳은 문을 닫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적절한 지원책이 동반된다면 짧게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집단 면역 형성되기가 사실상 어렵고, 그렇다면 이 코로나를 아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데만 좀 더 힘을 쓰고 아예 코로나와 함께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너무 계속 확진자 집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 내세우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이 70% 이상 가능한 영국이나 이스라엘, 미국을 보더라도 확진자가 늘면서 중증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하더라도 돌파 감염 사례가 거의 50% 가까이 나오고 있고, 그를 통해서 위중증자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처럼 같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독감에 대한 면역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백신 접종을 통해 병을 경증으로 만들고, 감염이 되더라도 치료제, 타미플루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을 하면서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야지만 집에서 감염이 되더라도 집에서 치료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발생을 하더라도 의료 체계가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은 연말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일 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일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한번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살펴봤습니다. 정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먼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정확하게는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갈등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을 놓고 지금 윤석열 후보와 다른 주자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경선준비위원회에서 18일, 25일 당내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 아직 입장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굳이 아직 경선 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참석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놓고 이제 다른 후보들이 우리는 아까도 안상수 후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멸치고 거기는 돌고래라서 후보 우리는 참석하고 거기는 안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런 식의 방식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경선준비위원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당내가 좀 어수선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들 보고 나오라 하고 안 나오면 그것을 또 이제 근거로 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될 때는 경선준비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권한 밖의 행위이고 그것을 끝까지 강행하려는 그런 의도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정치 처음 시작할 때 TV 토론은 굉장히 겁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나머지는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기다리는 또 모두 발언 한 조금씩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윤석열 또는 최재형 후보자까지 공격을 하고 그런 마당에 이제 이렇게 던져놓고 구경하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 캠페인은 오신환 전 의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국민의힘은 김재원 개인의 사당이 아닙니다. 예. 지도부가 함께 논의하고 또 각 후보들 캠프의 의견들을 모아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를 본인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SNS상에 들고 나와서 하는 행위 자체는 정말 구태 중의 구태가 아닐 수가 없고 과거에 소위 그 진박 감별사라고 했던 그 역할을 지금 진윤 감별사를 자청한 그런 구태 정치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죠.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윤경호 MBN 논설위원, 김한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윤경호 의원, 지금 당내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경선준비위원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서로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얼핏 보면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지만 저는 가장 일반인들이 보기에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 중에 하나가 당내 후보로 아직 등록하지도 않았는데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미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뜻을 밝혔고 정치 참여 선언을 했고 최재형, 윤석열 두 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당내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건 참여를 하고 어떤 건 못 하고 이건 제가 보기엔 오히려 궁지에도 몰릴 것 같아요. 당내 후보 등록 안 한 거 이번에 알게 된 분들이 많을 맞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선관위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내는 한 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뒤집어 말하자면 이 토론회는 아마 거역할 수 없을 겁니다.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이미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고요. 18일과 25일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솔직하게 얘기했죠. 자기도 정치판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토론회 예. 겁나더라. 지금 윤석열, 최재형 두 지지율 1, 2위의 후보들이 토론회가 겁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번에 나온 이 문제를 발을 뺀다 이러면 아마 이건 예기치 않은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빨리 전략을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에 네. 윤석열, 최재형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떠밀려라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피하라는 듯한 인상을 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오늘도 둘 다 애매한 사실 합법을 구사했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면 한다는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면 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애매한 모호한 합법을 구사하는데 아마 캠프 내에서 논의할 겁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왜 당이 이렇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양상을 띠냐는 겁니다. 이게 물론 정당이라는 게 당연히 시끄럽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건설적 비판도 있지만 또 상대방에 대한 자기 뭐 장점이라든가 또 상대방의 단점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가는 것이 맞긴 한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조금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대표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1월 9일까지 간다면 이건 대단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스톤 전쟁이다. 투스톤. 이준석의 석과 네. 윤석열의 석을 붙여서 투스톤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힘싸움으로 비춰지면 또 오히려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 수권 예. 정당이라는 모습에 조금 저는 어떤 그 좀 부정적인 이미지 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 만약에 윤석열 후보 쪽이시라면 참석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이렇게 득실을 막 따지지 않겠어요?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일단은 속내는 참석하기 싫죠. 일단은 이게 표현 자체가 지금 돌고래 멸치 이러고 있는데 사실 바닷속에 살고 있는 돌고래 멸치가 들고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고래든 멸치든 각자의 다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소중한 다 생물들인데 이건 약간 뭐 다른 얘기지만은 참석하기 싫죠. 왜냐하면 10명이 넘는 후보랑 결국은 소위 말해서 n분의 1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어진 시간도 똑같을 거고 그러면 10명이 넘는 다른 후보들로부터 굉장히 심한 공격도 당할 텐데 처음으로 공개되는 생중계에 나오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회피하게 되면 그 유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예. 지금 이 생중계 토론회를 겁내하나? 과거에 검사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국회의원 상대로 혼자서 이렇게 막 싸웠던 윤석열은 어디 가고 지금 갑자기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은 어떤 그런 기백은 어디 갔나? 예. 이런 부분이 분명히 공격 들어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차라리 지금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8월 18일 예정돼 있는데 빨리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윤석열 후보 쪽이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준석 대표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꽃가마를 태워주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지지율 야권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뭔가 좀 대접해 주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자꾸 뭐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꾸미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난 3월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했던 발언이 요즘에 다시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도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의심의 눈길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김태현 변호사 나한테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아니야. 이준석은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아니 난 문재인 대통령 되면은 뭐지? 이민 간다고 했던가? 그걸 2012년에 했던 사람이야. 여기서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준석은 국회의원 된다. 아니, 그죠. 난 그 전에 당대표 될 거예요. 이준석
박지정 교수, 예, 당 대표 될 거야는 맞았네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뜰 것이다. 그런 발언은 그때 상황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주요 구성원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믿을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당원과 지지자라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런 정당성이 스스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분의 속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는 뭐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을 거고요. 속마음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여기에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대표가 진행하는 집행구도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이제 지도체제를 우리가 단일 지도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단일 지도체제라고 하는 것은 정당에서는 의결권은 최고위원회가 가지지만 집행권은 당대표가 다 가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선위원회가 주최하든 당대표가 주최하든 이 당의 구성원들은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런 토론회에서 안 나온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토론회에 던져놓고 구경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게 정치입니다. 토론회에 던져져서 남들에게 훌륭한 구경거리가 될 자신이 없으면 정치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듣기에 옳은 말씀인 것 같은데 박진영 교수 말씀을 국민의힘이 도와주는 말로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갈등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사실 우리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시죠. 측에서는 좀 불참 시사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당에서도 공식적인 요청이 아직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요청이 오고 캠프 측에서 얘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갈등 양상이 자꾸 비춰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제 입장에서는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을 해왔고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셨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거는 소설 아닙니까? 추측이고 어떤 객관적인 무슨 사실관계 없이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최수영 컨설턴트 갈등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시민 대중들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인식이 중요하죠. 사실 갈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윤석열 후보가 입당 과정에서 패싱하고 또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네,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갈등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가감없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좀 긁는 메시지를 한테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익명에 대해 숨지 마라. 중진들이나 캠프 측 관계자들이 익명에 대해 숨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 아주 대단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와 자기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당신들 나서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등설은 윤석열 후보가 난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미 대중은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일부 당원들은 아마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이 갈등의 본질이라면 정치가 갈등을 딛고 나가는 건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하는 게 정치적인 경륜이고 해안인데 과연 이 두 분이 정치 사실상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갈등 관리, 위기 관리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이 갈등과 이 위기를 서로가 관리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미래는 없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 보시기에 두 사람 간에 만약에 이런 갈등이 있다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다. 이런 거는 사실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게 이런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렇다면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쏟아지는 시선 중에 아직도 유승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여러 여건을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당대표는 이미 완장을 찬 이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이준석 대표에게 지워져 있던 과제 중에 몇 가지 나열된 게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색깔 지우기, 그다음에 윤석열 입당, 안철수 합당 뭐 이런 거였어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 장악이었는데 당 장악은 이미 저는 완장을 찬 순간부터 됐다고 봅니다. 아까 뭐 우리 패널들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일단 단일 지도 체제 하에서는 당 대표라는 그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이미 대표가 된 거기에 반기를 든다. 그렇다면 그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윤석열 대 이준석의 이 갈등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뭐 주도권 뭐 이런 거보다도 윤석열이라는 이 정치 천연병이 정당판에 들어와서 기존의 정당 체제에 잘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당내 갈등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 보면은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핵의 강은 건넜는데 박근혜 강은 못 건넌 걸까요? 이준석 대표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하면서 내년 대선에 야권의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꺼낸 것은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확실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5% 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 나온 건데 지금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가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나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본인이 그 구속의 주역이 아니었음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하는 거고요. 최재형 후보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찾아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자꾸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속셈일까요?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때 51.6%대 48이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3% 차이로 이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 선거는 졌습니다. 근데 제가 냉정하게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지금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선거 나오지 않는 이상 똑같은 전술로 임하면 저희가 5% 이상 집니다. 민주화 이후에 전임 대통령들 모두 그 퇴진 후에 참 명예롭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인생을 챙기는 일은 뒤로 밀려나고 이념적인 목표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정치적 보복들이 오히려 국정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도 이 무더위 속에 의령내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도 사면에 용단을 내려야 된다. 자, 김한기 변호사, 이준석 대표와 최재형 후보 간의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은 결은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준석 대표 말고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얘기를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밖에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떤 정통 우리 보수당인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과는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었죠. 둘 다 이제 법조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층들에게 아 나도 그 좀 표를 구걸은 표현 적절하지 않고요. 좀 지지 호소하는 어떤 중요한 매개체로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꺼내는 것 같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좀 안 가냐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어떤 소신 있는 검사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적폐 수사로서 어떤 정의를 실현한 검사 이미지 그리고 현 정권 수사할 때도 아주 뭐 올곧은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런 지점이 많은 지지를 좀 본인한테 어떤 정치적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뭐 정치적 입장을 뭐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언급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았던 게 그 당시 정치 상황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져야 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수사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인데 좀 이해 안 되고 또 최재형 후보께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 보복 수사 물론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뭐 이 무더위 속에 이제 뭐 수감되신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현 정권 임기 내에 가급적이면 좀 이게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한 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될 후보가 지금 이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것이 일반 서민들은 안 보입니까? 코로나도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보는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보수 쪽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다 지지하느냐 탄핵을 부정하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도층 확산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약간은 좀 이해는 되지 않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교수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것은 보수층 지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 내용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 밖의 보수층일 것 같습니까? 뭐 전형적인 이제 당 내용이죠.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선에서는 좌우의 극단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보 정당에서는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보수 정당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왜 그러냐면요. 이 우리 선거 일반 선거와 달라서 당내 선거라고 하면은 로열티가 강하지 않으면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충성도가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적인 사람을 먼저 잡아야지 유리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당내 이제 보수파라고 할 수 있는 친박에게 이제 구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두 분이 비전 경쟁, 정책 경쟁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던 당내 주자들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반문재인, 친박 이런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접근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들이 13명인데 그렇죠. 일단 8명 거르고 그다음에 또 4명 커트시킨다고 그러죠? 그렇죠. 8명 후보로 압축할 때 가장 그 결정적인 기준 어떤 것들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8명을 고를 때는 여론조사로 100%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아마 대중적인 그 소구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이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두 분의 행보가 사실 한쪽의 선거 전략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사실은 중도가 불러서 보수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보수가 불러서 보수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럼 들어왔는데 일단 본인은 100% 여론조사를 거치는 8명 컷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원을 이제 2차부터는 당원이 들어갑니다. 7대3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최종이 이제 현행 당원 당규상 5대 5입니다. 당원 5대 50대 여론조사 50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당의 뿌리가 착근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집도끼부터 잡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듯 싶습니다. 물론 박 교수 말씀하신 대로 뭐 정책 경쟁이 자신이 없어서 저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대단히 약하고 지금 본인들이 빨리 세력화시킨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재선 의원, 한 사람은 초선 의원 간담회 가서 얘기를 하는데 다만 저는 중도의 소구력을 가졌다는 장점으로 불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수화되는 과정들이 얼마만큼 이게 지금 전략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결국 경선을 떠나서 나중에 본선 확장성에는 이것이 혹시나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하는데 이건 물론 내부 전략 검토를 거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들이 지금 좀 말하자면은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몰입하는 그런 좀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호 의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가 자꾸 나오는 것 본선에 들어가서 도움이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아까 우리 박진영 교수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도 당내 용인데요. 최근에 이런 얘기가 더 먹힐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언론기관들의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막연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경제에 대한 기여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석방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들 중에 가석방과 사면 구분 잘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거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왜 감옥에 갔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따져보면 좋을 텐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은 또 안 해요. 그러나 따져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일정 부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회사 돈을 가져와서 뇌물로 썼고 그게 횡령이 됐던 바로 그 죄였거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가석방을 해줬고 또 사면 얘기도 나오고
그 얘기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따로 떼내서 사면을 해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지금 막연하게나마 퍼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을 딱 파고 들어간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대선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대선판도 시간이 가면서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 운동 중단한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에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김두관 후보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두 얼굴을 가진 아수라백작. 아수라백작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 그러니까 왜 아수라백작이라고 얘기했냐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 임명 반대했고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런 거 보면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 조국 사태 본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탈원전이 또 뭐 어떤 면에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인지 분명히 답변을 내놔야 된다. 그러면서 두 얼굴을 가진 아수라백작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선 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김두관 후보의 이 발언 속셈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굉장히 분명하신 새로운 의원께서 지금 이낙연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네. 깨끗하게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네. 오히려 저에게 역공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인가요? 본인은 이제 우려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듣기로는 그게 이제 약간 급박으로 들렸고요. 네. 우리는 그렇게 네. 해석을 한 것이죠.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네. 이낙연 캠프 후보 측에서 조치를 해야 되고 당도 엄정하게 경고해야 한다. 저에게 대해서 경고를 한다는데 저는 뭐 적반하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합작품이라는 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낙연과 윤석열의 합작품이라는 거는 최성해하고 최성해 어쨌든 조국 장관을 완전 뭐 이렇게 몰아내려고 어떻게 보면 뭐 자기 공작을 한 사람인데 공작을 했다. 이 사람이 어쨌든 자기 측근과 통화해서 그렇게 지적한 부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그것을 이낙연 후보 측에 지금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된다 이런 당원들이나 뭐 지지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고발을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죠. 있다. 예. 박진영 교수 듣기에 지금 김두관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날 좀 봐줘 뭐 이런 거죠. 실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경쟁으로만 이제 경선이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이너 후보들은 언론의 노출 빈도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무차별 네거티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는 뭐 전략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빌미는 이제 서른 의원이 하신 그 부분인데. 경선 불목 비슷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명확치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건 사실은 전략적으로 좀 오류죠. 경선 불복을 좀 느낌이 난다는 것은 현재 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우리 지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전략적으로도 좀 오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여러 후보들을 비판하는 것들이 과연 본인의 표에 도움이 될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비론이라든가 여러 후보들을 모두 까게 하는 것이 듣기에는 시원한 것 같고 한편으로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구 표가 떨어져 나와야지만이 나한테 분명하게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노선과 가치를 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이 저는 의미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더 이상 비판하지 않고
이낙연 후보를 지속적으로 비판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본인과 좀 대척점에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전략적으로 일단 지역적인 문제, 정치적 성향의 문제에서의 한 분은 좀 개혁적이고 한 분은 약간은 좀 중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낙연 후보를 좀 비판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선 불복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원팀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이제 서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두고 경선 불복으로 들린다. 김두관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말 나온 김에 지금 박진영 교수는 이재명 후보 캠프 일을 좀 도왔잖아요. 하루 했습니다. 예. 지금은 그러면 안 돕습니까? 네, 캠프에서 네, 네. 나왔습니까? 대변인만 그만둔 건 아니고? 완전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심정적으로만 돕고 있습니까? 뭐 심정적으로만 왜 조금 우호적인 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왜 그걸 여쭤보냐면 네. 경선 포기라는 용어를 이재명 후보가 썼어요. 물론 네네네. 그걸 두고 지사직 유지에 대한 강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경선 포기를 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선 포기도 하나의 카드로 갖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 부분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강한 어조의 표현을 쓰다 보니까 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김두관 후보가 좀 소환될 수밖에 없는데요. 2012년도에 도지사직을 사퇴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도 지대한 타격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이 도지사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에 수도권의 도지사라고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엄청 중요한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정치를 그만둘 수 있는 극단적 위기로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엄중하게 그런 표현을 쓰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시영 컨설턴트, 지금 박진영 교수는 김두관 후보의 저 발언을 결국은 마이너 후보의 자기 존재감 부각시키기 이렇게 의도가 있다고 봤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양강구도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정세균 후보는 김수미 후원회장을 만나면서 욕 배운다는 유튜브를 송출하면서 예. 이제 또 관심 끌기에 나서고 추미애 후보는 정 안 되니까 그러면 열린 민주당하고 합당하자고 그 합당 이슈를 꺼내면서 지금 또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모두가기 전략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낸과 동시에 자기 정체성, 정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강구도의 이 접전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한쪽에서는 무능 프레임을 꺼내고 한쪽에서는 불안 프레임을 꺼내거든요. 무능과 불안 둘 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 두 분이 이렇게 양강구도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곧 경선이 본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인식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충돌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면 레드라인을 넘는 앞으로의 그 굉장히 충돌 지점들은 더 확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위기를 넘기는 거는 국민의힘의 지금 투스톤 전쟁뿐만 아니라 이게 더는 저 엄중하게 다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는 것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두관 후보가 지금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낙연 후보를 물고 늘어지는 걸까요? 아니, 저는 자기 정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모두각이 같지만 실제로는 김두관 후보는 내가 어쩌면 친노의 적자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통성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이지만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지금 후보들 간에 상당히 감정까지 섞인 이런 공방이 오고 가면서 정말로 나중에 경선 제대로 승복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토론 때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낙연 후보 답변이 좀 모호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낙연 후보님의 지지자 3명 중 1명 정도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최종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아닌 윤석열을 찍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스러웠습니다. 만약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이 자리에서 설득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우선은 그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제 지지도가 올라가기 전에는 그분들이 윤석열 씨에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들이 저한테 옮겨왔다는 것은 당으로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팀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모두는 결과가 어떻게 되건 이탈 없이 한 마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로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원팀으로서 한 사람을 정하는 이 과정을 거치니까 지지자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올바른 그 시그널이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윤경호 의원. 지금 이낙연 후보의 답변은 추미애 후보가 기대했던 답변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네. 예. 네. 저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동문서답 같아요. 저는 김두관 후보의 이낙연 까기를 보고 이제 배팅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생각해야죠. 현실을 인정한다면. 그러나 아직 지금 많은 그 여정이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나는 누구 편 아니면 나는 누구한테 배팅을 하겠다 이래버리면 정말 큰일 나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니까 1, 2위 간에 한 사람이 51% 이상을 미리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면 배팅을 해야 된다. 근데 왜 배팅하고 나서 뭘 얻기 위한 것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김두관 후보는 지금 6분의 주자 중에 다음에 당대표를 충분히 본인은 배팅의 대가로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를테면 정세균, 추미애 두 분은 이미 당대표를 했고요. 그분들이 다시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거고 박용진 후보는 지금 그런 얘기를 벌써 할 상황, 정치적인 여건은 당내 입장에서 아닌데 김두관 후보는 그런 점에서 혹시 그런 걸 생각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아예 지금 이재명 1위인 이재명 쪽에 배팅을 하면서 동시에 방금 최수영 컨설턴트 말씀처럼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나는 노무현 쪽에 적자고 문재인 정부에 오히려 더 수호자 이걸로 더 끌고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이낙연 후보를 저렇게 직설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경선 불복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이낙연 후보가 결국은 그 원팀 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경선 불복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서른 의원이 지금 그쪽에서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데 또 그 부분에 또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낙연 후보에 지지하는 분들의 30% 정도, 32% 정도가 이재명 후보로 합쳐지면 지지 못하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역대 이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분들이 31%가 아마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들었을 것이라 그런 점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수에 대해서 욕설한 부분들 녹음을 들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민주당인데 당연히 원팀이 돼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30% 넘는 그분들이 무슨 소리냐? 아무리 민주당이라지만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이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자, 김한기 변호사, 이제 서른 의원의 얘기는 그런 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부분을 이제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경선 과정에 들어가서 싸웠을 때 따로 독자 출마가 안 되잖아요. 언제부터 그게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경선에 불복을 하더라도 뭐 출마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경선 불복이라는 것은 저런 건 될 수 있겠죠. 그냥 이 경선 도중에 레이스에서 중도 사퇴하면서 뭐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냥 정치적 목소리 내지는 그냥 이슈 정도지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저 후보를 못 도와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회적으로 되게 지금 서른 의원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되게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냥 아픈 곳을 아주 돌려가기 비슷하게 두 가지를 건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 지지자 중 상당수는 만약에 뭐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지지 안 할 거다. 그다음에 또 형수 욕설 이런 굉장히 아픈 곳을 어쩌면 이게 다 선 넘는 발언들일 수 있는데 이걸 공격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차피 승복은 못 할 거고 만약에 지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는 발언이 뭐 난 이재명 후보를 뭐 인정 못 한다 이건데 이런 식의 정치 행태는 아마 이낙연 후보가 보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결국은 저런 얘기가 그 얘기죠. 그전에도 어떤 뭐 하면 누구 찍으면 누구 된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이재명 찍으면
뭐 윤석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불안한 후보라는 끊임없는 이제 그 주입을 갖다 주는 거고 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도대체 뭐 했느냐,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자꾸 굴레를 더 씌우는데 저는 이걸 한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왜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이 경선에서 이렇게 부딪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선이고 본선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40%잖아요. 40% 정도 나오죠.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도가 흔들리니까 아, 우리가 경선만 넘으면 본선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 착각입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막상 본선에 가면 중도가 이탈합니다. 이 중도 소구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정말 퇴로 없는 전쟁을 벌이다 보면은 정말 본선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 그거 좀 전략적인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타이밍인데 싶습니다. 박진영 교수, 형수 욕설 이런 부분은 네거티브 아닙니까? 엊그저께 합의한 것 같은데. 뭐 네거티브라고 하기는 그렇군요. 뭐 사실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네거티브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 이미 근데 검증 차원에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을 이제 계속 꺼내니까 이게 이제 네거티브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의 비호감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어요. 낮은 편이었는데 이제 두 분이 네거티브 공방을 하면서 비호감도가 모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뭐 이낙연 후보가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이거 이제 본선 경쟁력에서 양자구도에서 비호감도가 높은 건 굉장히 나쁜 요소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만하는 게 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른 의원이 하신 발언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본선 필패론이지 않습니까? 본선 필패론인데요. 이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뒤집어 생각하면 똑같이 경선에서 내가 졌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면요. 사례까지는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네. 예, 알겠습니다.